그 다음에 고려의 재정 운영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냐? 예, 우리는 이제 경제 정책에서 농업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예, 경제를 담당하는, 그죠? 경제를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는데, 원래 이 호의 병형공, 예, 육부가 있었죠. 근데 고려는 이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죠. 이호의 병형공이 아니라 이병호 형예공, 순서가 호부가 좀 밀렸습니다. 그건 고려의 독특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고려는 북방민족으로서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알겠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고려에서는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병부 중요성이 중시됐기 때문에 이부 다음에 바로 병부가 왔었는데, 어쨌든 병부 다음에 호부가 있습니다. 이 호부가 오리지널 국가의 경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고려시대에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3사가 있었다. 이 3사는 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느냐? 고려시대의 3사는 이처럼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었고, 조선시대의 3사랑은 다르다. 조선의 3사는 뭐예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예, 뭡니까? 그쵸? 석용, 간쟁, 복막을 담당하는 그런 3사였다. 언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했던 3사였다. 기억나시죠? 그것과 비교해서 3사라는 이름은 같은데 고려시대의 3사는 이렇게 재정 담당 3사였다라는 점. 이렇게 경제를 담당하는 두 기관을 잘 알아두시고요. 3사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로 이 3사나 호부가 하는 일을 역할별로 나누는 문제들은 가끔씩 나와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호부는 오리지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이, 사람 쪽수를 조사하는 것은 호적이에요. 알겠어요? 호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을 조사해서, 예, 장부를 만드는 것을, 양안을 만드는 것을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양전사업. 그 결과 만들어진 문서를 뭐라고? 양안이라고 해요. 인구 조사한 다음에, 예,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조사한 게 뭐야? 호적입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호적이나 양안을 만드는 일은 누가 담당했다? 예, 호부가 담당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사는 뭐냐? 국가가 쓰는 또는 관청이 쓰는, 예, 화폐나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 수입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3사였다. 됐습니까? 예, 그 밑에 이제 양안과 호적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왔습니다. 양안은 뭐라고요? 양안은 토지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호적은 호구장부이다. 호부와 3사.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조권의 개념입니다. 개념. 알겠어요? 조세를 수취할 권리. 그렇습니다. 자, 조를 거둬들일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와 관청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대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국가가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면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수조권을 받습니까? 아니야.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현찰로 줍니다. 근데 요즘 현찰로 안 주고 전부 다 그냥 그 은행 통장에 입금시켜 주죠.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국가가 직접 현찰로 월급을 줍니다만은, 고려시대에 만약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주느냐? 야, 일로 와봐. 너 월급이 얼마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다. 자, 가령 너 동대문구 면목동에 있는 이만큼의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네가 걷어가져. 이게 네 월급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그 지역에, 예, 조를 징수할 권리를 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야, 너 있잖아. 면목동에서 주민세 걷어가지고 그게 네 월급이야. 네가 걷어가져.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조를,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조라고 그래도 되겠죠. 조. 알겠어요? 이 조를 징수하다 할 때 숫자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징수할 권리입니다. 조를 징수할 권리를 뭐라고? 수조권이라고 한다.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수조권을 받은 지역에 가서 내 월급을 다시 농민한테 일일이 걷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조권은 국가가 월급 대신 관료나 또는 관청이나, 알겠어요? 또는 공시이나 군인이나, 예, 이런 사람들한테 주었던 것을 수조권이라고 한다.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수조권.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둬야 돼.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예, 고려의 수치제도를 다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경제정책 가운데 세금제도를 보자. 세금제도. 그래서 우리가 지우고 고려의 세금제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게 되는 이 세금제도는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당나라의
조용조 제도라고 그래요. 이거 잠깐 비교해 볼게요. 저희들이. 자, 이거 중국의 당나라에서 당에서 쓰던 세금 제도인데 얘네들이 조라고 했다. 조. 알겠죠?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토지세를 말한다. 알겠어요? 조는 토지세입니다. 이 용어들이 중요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조건 할 때 조가 이거야. 알겠죠? 토지세를 징수할 권리를 수조건이라고 했는데 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조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라 당에서 나온 당의 세금 제도인 조용조에서 나온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용은 뭐냐? 용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용이라고 있고요. 그죠? 이것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말해요. 또 뭐야? 군역을 징발하는 것을 말해. 이렇게 역입니다. 역을 징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몸뚱아리를 징발해서 야, 너 군대가 너 일해 한데 여기서 말할 때 세금으로서 말할 때는 주로 노동력이죠. 너 나와서 일을 해라, 왕궁을 쌓아라, 또는 뭐 성곽을 지어라, 알겠죠? 또는 뭐 길을 닦아라, 그죠? 이런 것들을 주로 역이라고 한다, 이게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 용, 그리고 또 다른 조가 있습니다. 한자가 달라요. 우리 한글 발음으로는 똑같지만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 용, 조 이렇게 읽는다 이거야. 알겠죠? 당나라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우리의 개념으로는 뭐냐? 이거는 특산물을 말하는 특산물. 알겠죠?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래. 이름을 이렇게 자, 분리수거를 잘 하십시오. 보세요. 조를 토지세라고 하는데 토지세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전세라고 하잖아. 전세. 한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려니까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그죠? 요건 뭐라고? 요것도 이제 한글로 쓰겠어요. 노동력, 군역을 합쳐서 역이라고 합시다. 역. 그 다음에 조, 특산물을 뭐라고? 요거를 공납이라고 한다 이거야. 또는 공납을 뭐라고? 공물이라고도 한다 이거야. 이렇게 같은 개념인데 이름이 서로 다른 게 많으니까 개념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야. 알았어요? 개념은 또 특산물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면 돼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공물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렇게 조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공납이라고도 하고 알겠죠? 이렇게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 토지세, 전세를 줘. 그 다음에 특산물을 용. 그리고 그 노동력을 용. 그리고 특산물을 또 다른 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뭐냐?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 세금 과세 대상이 토지야. 알겠어요? 과세의 대상이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니까 전세라고 그러죠. 여기는 과세 대상이 뭐라고?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알겠죠? 노동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봐봐. 이 노동력을 징발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몇 살부터라고요? 16세.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삼국시대만 15세고 나머지는 모조리 전부 다. 알겠어요? 왜?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전부 다 16세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16세부터 몇 세까지? 6세까지가 노동력 징발의 대상이었다. 과세 대상이 16세에서 60세까지 농민 남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납은 뭐냐? 공납은 특산물인데 이 특산물의 과세 대상은 어디라고 그랬죠? 마을 단위야, 고을 단위야, 또는 뭐라고? 촌락 단위야. 알겠어요? 또는 뭐 다른 말로 뭐라고? 군현 단위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과세 대상이 토지다, 노동력이다, 고을 군현 단위다. 알아두시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걷어들인 내용은 뭐냐? 내용. 그죠? 과세를 하는 내용이 뭐냐? 뭘 걷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에서는 뭘 걷어?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곡식이기 때문에 곡식을 수확량의 일부를 걷었어요. 그죠? 곡식을. 이렇게 곡식을 걷었다. 곡식을. 조로 곡식을 걷었습니다. 공납은 뭘까요? 공납은 바로 특산물을 걷었죠. 특산물. 그래서 고을 단위로 생산되어지는 특산물을 걷었어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었다. 알겠죠? 토산품이라고 하는 특산물, 토산품 같은 개념이야. 그 다음에 역은 뭐냐? 역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동력을 징발하거나 또는 군역을 징발 이렇게 과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알겠죠? 사람. 그래서 대개 이제 이들을 정남이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정남.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림을 함께 볼까요, 여러분하고? 자, 곡식은 뭐냐? 토지의 비옥도 외워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토지가 좋으냐 나쁘냐를 비옥도라고 그러죠. 비옥, 얼마나 비옥하냐, 알겠어요? 얼마나 토지가 기름지냐에 따라서
예, 상중하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고 예, 10분의 1씩을 징수했다. 등급에 따라서 10분의 1씩을 징수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이 많은 데는 많이 내고 10분의 1이니까 수학이 적은 데는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 좀 덜 내겠죠. 이렇게 다시 합니다. 예, 전세는 그죠? 토지세는 즉 조는 얼마를 냈다고요?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10분의 1씩 납부했다. 됐죠? 완전히 알아버리세요. 고려시대 지금 조입니다. 고려시대 전세입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전세는 그렇고요. 특산물은 뭐냐? 볼까요? 고려시대 특산물은 자 조세보다도 농민한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되게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알겠죠? 고려시대 농민한테 괴로운 세금은 예, 토지세보다는 뭐였다? 특산물이었다. 알겠어요? 특산물이 더 농민에게 더 큰 부담이었다. 조세보다 오히려 특산물 내는 게 농민들을 더 많이 괴롭혔다. 이겁니다. 자, 중앙은 종류와 액수를 설정해서 중앙에서 지방 주현에 야 어떤 특산물을 얼마씩 몇 개씩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하겠죠. 그러면 주현에서 어때요? 속현과 향소 부국한테 주현의 관리가 여러분 주현과 속현 개념 알죠?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그 군이나 현을 주군 또는 주현 그랬죠. 중앙에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지 못한 군이나 현을 뭐라고? 속군, 속현 그랬는데 자 중앙에서 지방에 관리가 파견된 주현이나 주군의 관리는 지방관이 없는 속군이나 속현한테 중앙에서 온 명령을 전달. 야, 요번에 세금 얼마 내라는데 너네 얼마씩 걷어놔. 나중에 받으러 갈게. 이렇게 예, 속현이나 속군의 누구한테? 향리에게. 알겠어요? 향리에게 속군이나 속현의 향리에게 그 세금을 징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리는 향소 부곡이나 속현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징수하고 감독하는 일을 향리가 맡았다. 알겠죠? 이렇게 예, 마을 토산물을 향리가 징발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산물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매년 항상 내면 상공이에요.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상공이라고 이렇게 쓰죠. 별공은 뭐냐? 별공은 특별한 때, 알겠어요? 특별한 때 내는 것을 별공이라고 그래. 수시로 내는 겁니다. 야, 갑자기 이번에 원나라 사절이 와가지고 고려 인삼 좀 걷어내라고 하더라. 너네 갑자기 인삼 좀 내야겠다 하면서 느닷없이 걷는 거야. 별안강 걷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별공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내는 상공과 임시로 내는 별공, 수시로 내는 별공이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특산물 내는 방식에 따라서 상공과 별공이 있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은 어땠느냐? 정남 16세 60세까지의 농민 남자를 정남이라고 하는데 야 노동력은 무상으로 아무 때나 징발했어요. 이렇게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했다. 기타 이제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기타 어민이나 상민 이런 사람들 상인이죠. 상인 어민이나 상인들에게는 예, 어민이나 상인들한테는 어민들은 어장세, 상인들은 장사, 상세 이렇게 해서 기타 생산에 종사하는 자들한테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짭세라고 발음하면 안 되겠죠? 잡세입니다. 잡세. 기타 잡세를 거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라고 했습니다.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는요. 자, 고려시대에 관료들한테 수조권을 지급해주는 알겠어요? 그런 토지를 전시과라고 하는데 자, 고려시대에 에브리 관료, 모든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줬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수조권 개념 배웠죠? 알겠어요? 국가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그 향리까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대가로, 직역의 대가로, 예, 토지, 즉 전지와 또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연료 채취지, 임야죠, 임야,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알겠어요? 땔감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다. 거둬들일 권리를 지급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과별로 주었다 해서 전시과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전지와 시지의, 전지와 시지. 전지는 농토를 말하고 농토. 알겠어요? 전지. 그 다음에 시지는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임야를 말해요. 임야.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농토에서의 수조권과 그죠? 시지의 수조권, 전지의 수조권을 줬다 해서 이것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뭐라고?
전시과라고 한다. 왜 과라고 하느냐? 과별로. 1과,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해가지고 18과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관직은 높낮이에 따라서 높은 놈은 많이 주고 낮은 놈은 조금 주고 이렇게 월급을 주었다. 근데 월급이 지금처럼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뭘 줬다고요? 그래요. 뭘 줬다고? 수조권을 주었다. 수조권도 두 가지. 하나는 뭐 농토의 수조권, 또 하나는 뭐 땔감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오케이? 그래서 전시과라고 했다. 됐습니까?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또 책을 통해서 또 다시 볼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웃라인을 잡아두십시오.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줬다 해서 전시과라고 하고 그 대상은 누구냐? 월급 받는 대상은 누구냐? 모든 에브리 관료입니다. 모든 관료야. 기타 군인이나 한인이나 또 누구라고 여기다 하나 더 써. 누구라고요? 향리한테도 주었다. 향리한테는 주로 야 너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 많다. 외역전 이렇게 줬습니다. 역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외역전 그랬어요. 자, 나눠주는 기준은 뭐냐?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그죠? 이 등급을 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전시과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관료가 아닌 개인들은 말이에요. 자기 소유 땅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개인 소유의 재산이다 이거야. 알겠죠? 땅입니다. 그걸 민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민전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자손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하다. 알겠죠? 그리고 이 개인 소유 민전은 국가에 뭘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시과 제도 원칙이 고려 무신난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자, 모든 관직들한테는 국가가 정해준 법에 따라서 전시과라는 법에 따라서 토지의 그러니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무신단이 일어난 다음에는 권력 있는 놈들이 권력이 있는 만큼은 넓은 땅을 차지해.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자기 힘만큼 힘센 만큼 넓은 토지를 차지한 것을 농장 확대. 알겠어요? 예, 농장 확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대토지 사유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넓은 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많이 뺏고 착취하고 소유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토지를 사유합니다. 자, 무신난 이후야 기점이. 무신난 이후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시과가 붕괴되고요. 알겠어요? 건문 세족에 의해서 토지가 독점이 됐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대토지가 사유화되었다. 잘 쓰는 표현이 또 뭐라고? 농장이 확대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마구마구 땅을 뺐다 보니까 자기 땅 가진 이런 개인 소유 땅을 가진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이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왜? 이들이 몰락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고려시대 국가의 중요 정책은 뭐라고요? 농민을 잘 살게 하는 거다. 농업위주 정책이었고 그 농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이 바로 뭐라고요? 민생안정책이었죠. 그래 안 그래? 민생안정이 이루어져야 부국강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민생안정의 대상인 자영농민이 몰락했으니 나라가 잘 살 수 없겠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붕괴된다. 그래서 고려가 망합니다. 고려가 망한 원인은 이래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전시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념들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시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때는 이거 봐봐.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면 아주 쉬워요. 역할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후삼국을 통일시키는데 공을 많이 세웠냐? 또 고려를 세우는데 공을 많이 세웠냐? 집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 이렇게 충성심이나 공훈에 따라서 즉 임금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역할별로 나눠준 토지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읽어봐 한자로 뭐? 역분전이야 그대로. 알겠어요? 그러므로 태조 때 준 땅은 역분전인데 이것도 개국공신이나 그죠? 충성심이나 공훈이 지급 기준이었다라는 점. 그런데 어때요? 이 지급 기준이 충성심이나 공훈은 애매모호잖아.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공훈이 얼마나 많다. 알겠어요? 그럼 충성심이 굉장히 높네. 너는 충성심 강도 8이야. 너는 충성심 강도 6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애매모호. 임금 눈에 들면 많이 주고 눈 밖에 나면 조금 주고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종 때 뭐였어요? 예, 문무 직관과 상관. 여러분 개념. 직관은 되게 현직 관리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직전 이렇게 말하면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땅이야. 그러므로 직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현직 관리입니다. 이 직에 상대되는 개념이 산입니다. 산. 알겠어요? 그래서 산은 뭐냐? 퇴직 관리입니다. 퇴직 관리. 그래서 모든 문무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퇴직 관리한테까지 주는데 아직도 땅을 주는 기준은 뭐였다?
공훈에 따라서 충성심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알겠어요? 애매모호한 기준이 채택되고 있었다. 언제? 예, 경종 때. 그러니까 전시과라는 개념의 국가가 관료한테 토지의 수조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경종 때 처음 시작해서 정했다. 이런 개념이 시정. 자, 이게 시작하다 할 때 시자죠. 스타트. 알겠어요? 그리고 뭐야? 예, 픽스 시키다 할 때 정자입니다. 시작해서 처음 정했다. 무슨 제도를? 전시과 제도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때의 전시과 제도는 아직도 미흡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경종 다음 임금이 누굽니까? 광종이죠. 광종이 뭐 했어요? 광종이 이제 뭐 해서 관직은 높낮이를 다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백관은 공복을 제정했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관직은 높낮이가 제대로 마련되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직별로 보세요.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문무 직관 상관에게 토지를 준 것이 처음 시작했던 전시과를 한번 개정했네. 이게 바꾸다 할 때 개자 아닙니까? 개정? 그래 안 그래? 개정 전시과로 왔습니다. 그 개정 전시과 내용이 뭐라고 잘 나옵니다. 관직은 높낮이다. 그래서 관직은 높낮이 몇 품? 18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18품 전시과라고도 해요. 알겠죠? 관직은 높낮이 과에 따라서 1과부터 18과까지 품계에 따라서 관품에 따라서 토지를 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전시과가 시작된 것은 시정전시과지만 관직별로 주기 시작한 것은 개정전시과다. 오케이. 목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문종 때가 되면 이제 고려의 시스템이 완성됐죠. 그래 안 그래? 완성돼서 이제 고려가 전성기를 달릴 때입니다. 문종 때면. 그래서 다시 바꾸자. 이 경자가 다시 경자야. 다시 또 바꾼 전시과. 한번 고친 게 뭐라고? 개정. 또 바꾼 게 뭐라고? 경정. 오케이.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뭘 바꿨냐? 이거 봐. 관직은 높낮이는 그대로인데, 예, 문무, 직산관 가운데 직관. 이거 지어야 돼. 직관한테만 줬어요. 직관. 현직 위주로 주었다. 알겠어요? 현직자 위주로 주었습니다. 현직 위주로. 이게 상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관직은 높낮이별로 주기는 주었지만 문종 때 경정전시과 때 현직 위주로 주었고 이때부터 뭐냐? 이때부터 5품 이상한테 당신들은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 고생 만수하고 세습이 가능한 토지 뭘 줬어요? 공음전을 지급했다. 공음전을 지급했다는 것은 고려가 이제 5품 이상 문벌 귀족을 우대했다. 문벌 귀족 사회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음전과 함께 음서제도 세트로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이런 전시과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과전은 이거 뭐야? 모든 관료한테 준 게 과전이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과부터 18과까지 과를 가진, 관직을 가진 모든 에브리 관료한테 준 게 뭐라고? 과전이고, 그 다음에 공음전 아까 했었죠. 이거 누구야? 몇 품 이상? 5품 이상 고관 대자에게. 그죠? 한인전은 6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녀 중에 관직이 없는 자. 이렇게 하급 관료의 자제한테 주었습니다. 구분전은 뭐냐? 구분전은 미망인 있잖아. 미망인. 아버지가 하급 관료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입밖에 없어요. 200에 나눠준 토지야. 그래서 뭐예요? 구분전. 요즘 같으면 이제 원호 대상자한테 준 토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미망인이나 유자녀한테 준 겁니다. 군인들, 직업군인한테 군인전을 줬고요. 내장전은 왕실 경비로 쓰도록 왕실에 준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회전은 뭐냐? 관청에 지급된 토지를 말하고요. 사원전은 문자 그대로 절에 지급된 토지. 이렇게 지급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청에 지급되면 공회전, 왕실에 지급되면 내장전, 절에 지급되면 사원. 별로 외울 필요 하나도 없죠. 군인한테 지급되면 뭐야? 군인전. 하나만 알아두자. 하나만. 지방 향리한테 준 걸 뭐라고? 외역전. 아까 선생님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향리를 지급 대상으로 한 게 외역전이다라는 점. 알겠나요? 특히 이제 공음전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과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관리한테 그 다음에 하급 관료 자제한테 한인전, 구분전은 미망인에게 이런 것들만 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거 있잖아. 지급 대상자고 군인한테 준 게 군인전, 절한테 준 게 사원전, 왕실한테 준 게 뭐라고? 내장전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귀족 경제생활 귀족들은 원래 재산이 뭐가 있냐 이런 개념이죠. 녹봉을 받고 있었다. 귀족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또 세습되는 토지가 있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족이 5품 이상이면 공음전을 받죠. 또 국가에 공을 세운 공신이면 공신전을 받죠. 그래서 이런 토지는 수확량의 2분의 1을 농사짓고 있는 농민한테 징수해드렸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가 돼버렸으니까요. 사정이 됐으니까. 알겠어요?
그다음에 예. 국가로부터 받은 월급으로 받은 과전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을 세금을 농민한테 조를 징수했어요. 알겠죠? 땅 사용료를 10분의 1을 징수. 그러나 이 관료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은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 왜? 우리는 아까 경정저시가에서 현직한테만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과전법이 이제 완비된 다음에는 퇴직 관료인 산관은 못 받았다. 그렇게 퇴직한 다음엔 국가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타 이제 자기 소유 토지가 있어. 원래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나 물려받은 토지 말고 자기 개인 소유 땅이 있었다. 이런 땅들 어때요? 노비를 통해서 경작하거나 남한테 빌려주었다. 소작 임대해 준 거죠. 임대. 그래서 임대료로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했다. 그것의 10분의 1은 또 국가에 세금 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기타 이제 녹봉은 문종 때 이렇게 토지 말고도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비단, 배 이런 것들을 1년에 2번 녹패를 제시하고 관청에서 타갔습니다. 녹봉을. 이런 내용들도 잘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고려시대의 귀족은 전식과 토지만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녹봉을 받기도 했다. 녹봉을 하사받은 다음에 그 녹봉을 1년에 2번씩 녹패를 제시하고 관청에서 받아갔다. 뭘 받아갔냐? 쌀, 보리, 비단 이런 것들을 받아갔다 이거야. 됐나요? 잘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기타 이제 그 고리대를 통해서 남의 토지를 뺏거나 그죠? 권력과 고리대를 통해서 토지를 수탁하거나 넓은 토지를 갖는 상태를 뭐라고? 농장 확대. 또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토지를 사유화했다. 이런 어려운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수의 부자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다. 알겠죠? 귀족의 생활, 큰 누각에 거주하고 지방에 별장을 소유하고 남녀 모두 시종 거느리고 말을 타고 외출하고 중국제 차를 타방에서 처마시고 전문 기술자가 만든 비단이나 못옷을 차겠다.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어땠느냐? 자기 땅이 있는 민전 경작자의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땅이 없는 경우는 아까 그런 문볼 귀족한테 그죠? 땅을 빌려서 소작농으로서 국가 소유 땅을 빌리거나 또는 관청 소유 땅을 빌리거나 아니면 귀족 소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 2분의 1을 뭐 했어요? 조로서 납부했다. 그래 안 그래? 수조를 2분의 1 해갔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민 같은 경우는 땅이 없으면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황무지를 개간한 경우 그 황무지가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깎아주고 2분의 1인데 2분의 1 이하로 낮춰주고 주인이 없는 땅을 개간했을 경우는 개간한 사람 소유 토지가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개간을 국가가 장려하고 있거나 농지가 많아져야 수확이 많아지고 수확이 많아져야 국가도 세금을 더 잘 거둘 수 있겠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농업시설의 발달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별표 한 5개는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뭐냐? 고려시대의 농업기술 잘 나옵니다. 수리시설이 발달하고요. 농기구 종작이라는 거 이건 일반적인 거고. 자, 구체적인 것들. 심경법, 시비법, 윤작법, 이양법. 어디? 일부 남부지방에만 이양법, 모내기가 보급됐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뭐야? 심경법. 이거 깊이 가립니다.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를 했는데 그보다 더 훨씬 깊이 가는 심경법이 등장했어요. 생산력 향상은 당연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비법, 비료를 뿌리다 이런 말. 시비가 시자가 뿌릴 시자고 비는 비료 비자입니다. 비료를 뿌려. 가축의 똥 오줌을 땅에 뿌려서 땅을 거름지게 만드는 거니까 생산이 늘겠죠. 그 다음에 윤작법, 돌려짓기입니다. 알겠어요? 올해는 콩 심고 내년에는 보리 심고 콩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질소 동화 작용이 잘 되고 그러면 산성화된 토지가 다시 알칼리성 너무 전공으로 들어갔나요? 하여간 이렇게 토지를 거름지게 하는 게 바로 윤작법이야. 돌려짓기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양법, 모내기법, 일부 남부지방에서 모내기법이 시작됐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이게 고려시대라는 단서예요. 알겠죠? 고려시대를 암시해주는 심경법, 시비법, 윤작법, 특히 이양법이 나오면 일부 남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그러나 자영농민이 대부분 권문세족은 농장 학대 때문에 망해버리고 거의 다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아예 노비로 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인한테 꼼짝 못하게 묶여있지만 국가에 대한 세금은 안 내잖아. 군대도 안 갑니다. 알겠어? 노비는 왜? 면세, 면역이니까. 그래서 아예 일부러 땅 다 뺏겨버리고 일부러 면세, 면역의 대상자가 되려고 알아서 절이나 또는 권문세족의 노비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이제 수공업자들의 활동 볼까요? 고려 전기의 관청수공업. 관청수공업은 기술자를 공장안, 수공업자의 명단을 공장안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공장은
수공업자를 말하고요. 이 안은 우리가 양안할 때도 이 안을 씁니다. 장부입니다. 문서를 안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안용지할 때 그 안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공장 수공업자 명부를 공장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술자나 또는 농민의 노동력을 잡아 쓰는 것을 부역이라고 그러죠. 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라든지 가구라든지 금은 세공품, 견직물 이런 것들은 관총수공에 생산했었고, 기타 향소 부곡 가운데 특수행정구역에 있는 소수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철, 구리 주로 광물질뿐만 아니라 실이나 옷감이나 종이나 먹이나 차나 생강, 알겠어요? 이거 좀 외워두십시오. 소에서 생산된 생산품은 이렇게 광물질 이렇게 싸잡아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기타 광물질 이외에 옷감과 관련된 실, 옷, 그 다음에 종이, 먹, 주로 그 문방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생강, 특별히 생뚱맞게 생강이 소 생산품으로 들어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미 시험 문제 출제되어 있던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온 내용을 봤으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절, 사원수공업이 특별히 발달했으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겠죠. 승려와 함께 노비들이 배나 못이나 기와나 술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절이 비대화됩니다. 절이 커지다 보면 절에서 수요품이 많아지겠죠. 절 자체 수요품도 많아지고, 이게 나오면 밖에 내다 팔아서 나중에는 절이 사익을 추구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사원수공업이 발달했었고요. 기타 이제 민간수공업으로서는 농촌의 가내수공업 이외에도 삼배, 모시, 비단, 명주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했었고, 이것을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국가의 특산물로 납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기타 상업활동 볼까요? 고려 전개는 관영수공업 제품을 판매했었고, 아까 우리가 관영수공업 봤죠? 개경이나 서경이나 동경의 관영상점에서 주로 귀족들이 이용했었습니다. 자, 봐봐요. 책을 파는 서적점, 약을 파는 약점, 술을 파는 주점, 차를 파는 타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정기적인 시장은 도시 거주민의 일용품을 주로 팔았고, 경시서 잘 나오죠. 고려시대 경시서는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알겠죠? 잘 알아두세요. 고려시대 지방의 시장은 관아 근처에서 주로 일용품을 거래해서 지방시장, 주로 행상들이 배나 곡식 이런 것들을 받고 배, 소금 이런 것들을 거래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후기, 개경 인구가 점차 늘어서 시전이 확대되고, 서울에 있었던 상인을 시전이라고 그랬죠? 업종이 점차 전문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구가 주로 특히 고려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란도죠. 산업 중심지로 발달하게 되고 행상 활동이 늘어납니다. 소금 전매제 잘 기억해서, 소금 전매제가 고려시대에 시행됐다. 소금 전매제 기억할 만하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농민 유통 경제에 강제 참여해서, 농민들을 강제 참여해서 물건을 강매하거나 조세를 대납시키거나 가혹한 세금을 걷거나, 그래 농민 생산력에 한계가 있어서 상업 활동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고려 후기가 되면은 농민이 몰락하기 때문에 잉여 생산이 많아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농민들한테 강제로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했지만은 상업 발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항상 상업이 발달하려면 뭐가 발달해야 돼? 잉여 생산이 발달해야 됩니다. 생산이 많아야 먹고 쓰고 남는 게 있어야 내다 팔게 되겠죠. 기타 이제 화폐 주조 중요합니다. 고리대의 유행, 항상 화폐랑 고리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화폐는 국가 재정 수입이 늘게 되고 국가 재정 활동을 장악할 이 의도가 있다는 거.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가 화폐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만들어야 귀족들의 경제 활동까지 국가가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화폐를 만들려고 한 것은 왕실, 국가야. 화폐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그 참여를 별로 하지 않아. 귀족들은 호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돈을 많이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돈이 널리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왜냐? 고려는 왕이 갑이야, 귀족이 갑이야. 귀족이 갑이야. 왕은 을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사회를 뭐라고 그래? 문벌귀족사회, 건문세조고사회, 귀족사회라고 하잖아. 중세는 귀족이 갑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에서나마 경제를 독점하려고 왕이 이렇게 화폐를 만들고 꼼수를 부리지만 귀족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농민들도 또 화폐를 줘야 하지 않습니다. 쌀을 가질래, 돈 가지려면 눈앞에 보이는 현물을 가지려고 하지, 가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돈을, 쇳덩어리를 누가 가지려고 합니까? 이런 화폐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성숙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귀족들의 반발이 크기도 하고, 이래서 고려시대에 돈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널리 쓰이진 않는다.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와? 누가 무슨 돈을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냐, 이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까 다 했습니다.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 최초의 우리나라 돈 철전이야 권이 아닙니다. 철전을 주재했고요. 숙종 때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죠? 또는 뭐 은병활구, 특별히 알아둘 것, 은병,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든 한거로 만든 아주 가치가 높은 돈입니다. 큰 재산이죠. 은병이면. 그런데 이것도 널리 쓰이진 않았다. 만들기는 언제 만들었냐? 전부 다 숙종 때라는 거 꼭 기억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자급자족적인 경제, 물건이 팔리지 않아. 귀족들의 불만, 왠지 알겠죠? 이렇게 국가가 경제활동을 장악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유통에 실패했다. 주로 도시에서 차 마시는데, 술 마시는데 이때만 화폐가 약간씩 사용되긴 했지만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 잠깐 화폐가 널리 쓰이려면 조선 숙종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화폐가 나와야 돼? 상평통보가 나와야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됩니다. 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느냐? 조선 숙종 때가 돼야 대동법이 정적으로 시행되고 비로소 상거래가 활발해짐으로써 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고리대의 성행. 고려시대 고리대는 얼마나 성행했느냐? 왕실에서 귀족에서 절, 특히 절도 사리사욕을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이 절이 고리대를 운영했습니다. 귀족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리대를 운영하고 농민들은 살기 힘드니까 귀족은 돈을 빌려 곡식을 빌려 먹고 갚지 못하면 귀족의 노비가 되겠죠. 몰락해서 노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보라는 것인데 이 보는 뭐냐? 한자로 읽겠습니다. 보물할 때 이 보자죠. 보는 뭐냐면 공익사업의 기금을 말해요. 기금. 여기 나왔네.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공익사업에 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놀이를 통해서 고리대업이 하도 발달하니까 고리대업을 통해서 이자 수입이 만만치 않잖아. 이 이자를 가지고 어때? 야, 학교 경비로 쓰자 하면 학보. 알겠죠? 불경을 만드는 데 쓰자 하면 뭐야? 경보라고 합니다. 경보. 팔간의 경비로 쓰자 하면 뭐야? 팔간보. 외울 필요 있겠어? 없습니다. 뒤에다 보자 붙이면 돼. 불경 뭐라고? 경보. 학교 경비 뭐라고? 학보. 팔간의 경비 뭐라고? 뭐예요? 팔간보. 하나만 알아둘 것. 빈민구제에 썼다. 그럼 뭐야? 제위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위보는 빈민을 구제하는 기금으로 썼습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기금으로 썼지만은 이 자체가 고리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농민을 구제한다는 이름으로 농민을 등쳐먹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즘 같은 말이야, 경마해가지고 도박이죠. 상습적인 도박 아닙니까? 온 국민을 경마나 경정, 경륜 이런 데 빠져들게 합니다. 로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때? 그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뭐 주택사업에 쓴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아주 똑같습니다.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무역활동. 고려 전개는 신라만 호족들이 사무역을 통제했었고요. 호족들은 사무역을 통제했었고 공무역 중심으로 발달시키려고 노력했죠. 왜? 국가의 공권력을 확대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려 전개는 송, 요, 일본 이런 나라와 무역을 했었고 원간섭기 이후에는 주로 사무역, 이걸 좀 잘 알아두세요.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사무역이 발달했다. 상인들이 지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금, 은, 소, 말 이런 것들을 원나라에 대량으로 팔고 원에서 신기한 물건들도 가져오고 이렇게 원과 교역이 많았습니다. 됐죠? 대무역도가 나와 있군요. 이건 고려 전기적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고려 전기적. 그래서 고려 전기의 요 거란과 여진과는 주로 우리가 갖다 준 물건이 뭐냐? 이것도 특별히 외울 필요 없어요. 주로 여기는 유목지역이니까 곡식이나 농기구 또는 직물류 이런 것들을 주로 갖다 줬어요. 곡식, 농기구, 문방구, 비단 갖다 주고 얘네들은 뭐야? 초원지대니까 말이나 이거 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모피나 그 다음에 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 말, 모피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고려에서는 주로 농기구나 곡물이나 또는 배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알겠어요? 이렇게 요와 여진, 그러니까 거란과 여진에 대해서 교육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특이한 물품들이 들어옵니다. 외워야 합니다. 수은이라든지 나전이라든지 또는 토산품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하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와는 교역이 제일 많았죠. 특히 송에서 비단, 문방구, 약재, 우리보다 선진국인
송나라의 문방구를 가져오겠죠. 서적도 많이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대신 우리 고려에서 특별히 송에 팔아먹었던 것 중요합니다. 나전칠기. 원래 이 나전칠기는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무늬를 내는 가구나 불경, 함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당에서 들어온 기술인데 고려 시대의 공예 기술이 발달해서 오히려 고려 때는 송에게 역수출했던 게 나전칠기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화문석, 강화도 화문석 유명하죠. 종이, 당나무 종입니다. 서적 이런 것들을 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역을 했었고 기타 이제 아라비아와도 교역이 있었고 베트남 교지국이라고 해서 베트남과도 교역이 있었고 또 섬라국국 해가지고 타이하고도 교역이 있었다라는 점. 오케이. 이렇게 고려의 대무역까지를 다 봤습니다. 고려 경제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개괄적으로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수고했습니다.